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밤사이에 또 각국의 제재 소식이 전달이 되면서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조금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확장적 국경을 언급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요소가 되기도 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은 그래도 외교적 해결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하며 다시 낙폭을 줄였던 뉴욕장이 이번엔 미국이 발트해 연안에 전투기를 보냈다는 소식에 낙폭을 키워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무지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없는 요즘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좀 전면전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될지, 우리 시장에는 또 오늘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럼 먼저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보였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일단은 뉴욕 증시는 모두 1% 넘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0.83% 내려갔고 국제유가의 급등도 여전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보시는 것처럼 모두 1에서 2%대 내외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걱정이죠. 오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를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무래도 각 시나리오별로 조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전면전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국지전의 형태로 띄게 될 것인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금융권에서,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관련한 내용을 좀 정리를 했더라고요. 보시죠. 일단 전면전으로 군사적 행동을 정말 강경하게 서로 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을 가정했을 때입니다. 그러면 서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제재와 최대한의 반격들을 주고받게 될 거고요. 원자재 공급이 절반가량 축소되게 됩니다. 당연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거죠. 그리고 세계 에너지 곡물 수출이 한 5에서 10% 정도 타격받게 된다고 합니다. 눈에 띄는 건 지금의 사태가 1962년도 쿠바 미사일 사태와 닮아있다라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미국의 한 150km 떨어진 지점에 그 당시 소련이 미사일 기지를 세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핵전쟁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조금 떨어진 우크라이나 지역에 서방 국가가 나토 가입으로 치고 들어온다면 서방의 무기가 근처에 있게 되는 거니 러시아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다. 닮아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S&P 500 지수가 역대급으로 손에 꼽힐 만한 하락을 기록했다라는 거죠. 2분기 그러니까 한 개 분기 동안 21% 정도 하락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래서 전면전을 띄게 되면 당연히 금융시장엔 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요? 국지전입니다.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돈바스 지역 정도에서 서로 간에 군사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인데요. 그렇다면 과거 2014년도 크림반도 사태와 좀 유사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고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가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쪽이 비철금속이고 이쪽이 농산품 가격인데 단기간에 가격들이 정말 빠르게 치고 나갔다가 또 빠른 시간 안에 가격은 다시 하향 안정을 찾아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니 국지전만 돼도 어느 정도의 이 단기 변동 이후에는 안정을 빠르게 찾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 한번 열어볼까요? 넘겨보시면 일단은 지금처럼 서로 약간의 갈등을 계속 야기하면서 길게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계절적 요인을 감안했을 때 3월부터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찌 보면 가능성이 낮게 느껴지는데 즉각적으로 긴장감 해소되는 평화협정, 서로 위험하다 싶은 거 안 하고 서로 예민한 거 안 건드리고 잘 지나간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는 상황을 봐야 되는 거겠죠. 사실 마지막 희망이 지금 외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러 회담이 곧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기대는 없나요? 그러니까요. 외교적으로 좀 잘 해결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지 시각으로 24일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장관급 회담이 예정되어 있죠. 여기에서 서로 잘 합의가 이루어지면 제일 좋을 텐데 지금으로서는 이 미러 회담이 이뤄질지 여부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좀 더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지껏 외교회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사실 마음만 먹으면 둘이 전화 한 통으로 끝날 일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만으로 봤을 때는 외교회담 잘 이뤄질 가능성 좀 낮지 않냐라는 시각도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는 계속해서 이 자극을 하고 있죠.
밤사이도 계속 제재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이게 최악의 상황으로 갔을 때 제재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 지금까지 나온 제재입니다. 미국은 돈바스 지역의 신규 투자나 무역을 금지한다라는 제재를 내놨고요. 또 러시아 최대 국책은행을 포함한 두 곳에 대해서 거래 전면을 차단하겠다라고 밝혔죠. 독일에서는 러시아의 가스관을 지고 흔들었습니다. 노르트 스트림 2 승인 절차를 일단 중단시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영국 측에서도 일부 은행과 재벌가 유명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내놨다고 하는데 사실 이 정도만 하면 아직까지는 제재 강도가 세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러시아가 추가적인 자극을 내놓게 된다면 이쪽 제재로 넘어가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러시아 스위프트 퇴출은 전 세계 11,000개 은행이 결제 시스템으로 쓰고 있는 걸 러시아는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모든 금융시장에서 러시아를 배제한다라는 거고요. 또 그 밖에는 미국의 부품이 하나라도 들어간 제품은 절대 러시아로 수출될 수 없다? 당연히 우리 산업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또 러시아가 자극을 받아서 석유, 가스 아무것도 우리는 유럽에 주지 않겠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제재를 계속 봐야 되는 요인인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원자재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거리도 거리고 상황도 그래서 직접적 영향은 조금 적을 수는 있는데 간접적인 타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죠. 원가가 올라가고 공급망 타격을 받게 된다라는 건데 오늘도 밤에 유가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100달러에 육박하는 흐름이었는데 만약에 100달러에 가게 된다면 우리 경제 성장률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경상수지 적자는 확대된다라고 합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만약 유가가 120달러 찍으면 600억 달러 규모로 적자 규모가 늘어난다라고 하니까 타격이 있을 수 있고요. 일단 글로벌 증시에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전운이 들이올 때마다 어떤 타격이 있었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9.11 테러와 일단 마드리드 테러 여러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일정들이 있었는데 과거 흐름을 봤을 때는 9.11 테러 정도를 제외하고는 크게 증시에 엄청 오랫동안 영향을 준 사례는 별로 없었다라고 합니다. 앞서 말했던 쿠바 미사일 사태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20% 넘게 S&P 500이 밀렸으나 또 단기간에 금방 회복하는 흐름도 있었다라고 해서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걱정스럽네요. 네, 지금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데 이런 자료만 보더라도 마음이 좀 놓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럴 때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다음 페이지에서 다음 이슈를 통해서 국내 산업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볼게요. 일단 국내 업종별 영향입니다. 빠르게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반도체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특수가스 원료나 혹은 각종 부품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섹터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고요. 유가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원재료비가 올라가고 러시아의 수입선을 다른 업체로 바꿔야 된다라는 것에서 전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볼게요. 자동차 쪽도 요즘 걱정이 많더라고요. 루브라 환율이 하락하면서 환손실이 초래될 수 있고 그에 따른 타격 예상된다. 건설 건자재 쪽에서는 러시아에서 땄던 발틱 프로젝트 같은 거 진행하고 있었는데 좀 어렵지 않겠냐, 더뎌지지 않겠냐라는 얘기 나오면서 그 프로젝트 수주했던 업체들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철강, 비철금속도 결국 원재료에 대한 부담감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음식료 마찬가지입니다. 곡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있고요. 화장품 쪽도 물류 비용 올라가서 타격이 있지 않겠냐. 증권도 시장의 거래대금 떨어질 만한 이벤트니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나마 이쪽은 사실 좀 그동안 좀 좋았거든요. 네.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이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니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좋지 않았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이나 게임 이런 쪽은 되려 영향권 밖에 있다라고 그렇군요. 나오더라고요. 네.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매 유통 쪽은 간접적인 영향권에 있으나
통신, 게임, 인터넷,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쪽은 시장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받는 그 민감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오히려 이쪽에서 선택지를 찾아봐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데 잠시 후에 조금 각 섹터별로 답변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답답한 얘기한 것 같아서 네. 시장에서 좀 좋은 쪽도 전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체크해 볼 텐데 2월 한 달 동안의 백고동 소리는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트가 HMM의 한 달간의 차트인데요. 보시듯이 뭐 일주일 사이에 또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2월 한 달 동안의 HMM이 37% 넘게, 페노션도 30% 가까이, 대한해운도 23% 가까이 올라가는 좋았네요. 모습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사실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만큼 이걸 우려하다가 놓치신 분들은 상당히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출발 성공 투자를 통해서도 앞서 여러 차례 HMM을 다룬 바 있습니다. 2월 18일 바로 지난 금요일에 방송인데요. 이때 우리 유창희 대표님께서 목표 주가로 33,000원을 설정해 주셨는데 어제 최고가가 32,200원이었거든요. 800원 남았어요. 네, 정말 임박했어요. 오늘 만약에 또 오르게 된다면 뭐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H&M이 약 4개월 만에 3만 원 선을 회복한 네. 상황입니다. 네, 역대급 실적과 물류 대란에 따라서 해상 운임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해상 운임의 강세는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해운주들도 유례 없는 황금기를 맞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역시나 해운 업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해운주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급망 변목 형상 해소 이후에 물동량이 얼마나 증가하는지는 주목해보자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사진 한 장을 좀 볼까요? 네. HMM의 함부르크 혼데 지금 컨테이너 박스가 정말 가득 차 있다는 게 몇 보이시죠? 개일까요? 네. 네, 이게 정확하게 지금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누적 운송량이 300만 TEU를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1TEU가 20피트 컨테이너 한 개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작은 컨테이너 하나가 지금까지 300만 개를 싣고 날랐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해운주 뭐 계속해서 잘 갈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략은 도대체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 싶습니다. 네. 2월 15일 기준으로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지금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었는데 벌써 여기 세 개의 증권사의 목표 주가는 넘어선 상황이고요. 33,000원, 36,000원, 38,000원 지금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잘 버텨주는 해운주인데 지금 시장에서 우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민영 앵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기본 성향이 약간 가늘 때 즐기자라는 주의인데 네. HMM은 거기에 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갈 때 즐겨보려다가 몇 번 이제 뒤통수 맞은 맞습니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얼마 전에 나온 리포트가 해운은 운송은 혼란을 좋아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오, 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국에서 물류 차질이 되고 당연히 해운주는 긍정적이다라는 네. 시각이었는데 만약에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금 오르던 걸 멈추면 네. 빨리 선반영돼서 또 떨어지지 않을까 이 걱정들을 그렇죠. 하는 거잖아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단기 목표가 33,000원 부근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 저희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각 섹터 전략 나눠보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앞서 저희 살펴봤던 이슈들에 대한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과 어김없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밤새 뭐 이렇게 이슈 들여다보신 거예요?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셔요?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계속 그러니까요. 바뀌어가지고 이게 대응을 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정도로 계속 뉴스도 바뀌고 모두 다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갈까요? 이런 리스크가 있는 기간이 뭐 아무도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2월 말경에 한 번 정도 변곡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 변곡에서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이제 러시아나 이제 미국 둘 다 너무 이런 노이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얻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둘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막 되게 바뀔 겁니다. 지금 막 아침에는 좋았다가 저녁에는 싸움 나고 막 이렇게 할 수도 네. 있어서 이런 딜레이가 지속될수록 한국 주식은
조금 더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얻을 게 많은지 몰라도 저희는 잃을 것만 많은 상황이에요. 네. 일단 지정학 리스크 속 업종별 동상이몽, 섹터별 앞서 저희가 영향을 받을 만한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각 섹터별로 조금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 것인가 여쭤볼게요. 먼저 반도체 쪽, 반도체나 IT는 뭐 부품이나 이렇게 특수가스 원료 조달에 대한 차질이 있을 거다 해서 조금 부정적인 시각이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반도체부터 설명을 드리면 저는 반도체는 이런 우크라이나 이슈로 단기 이슈로 마무리될 거고 분명히 이제 이런 단기적인 노이즈 존재는 하지만 대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 앞으로 전망은 밝고 이제 이런 주가 하락 때 좀 비쌌던 반도체 기업들을 매수할 수 있는 좀 기회로 삼았으면 좋고 진짜 반도체는 올해 좋을 겁니다. 메모리, 비메모리 가릴 것 없이 되게 좋을 거고 특히 이런 이제 이슈로 인해서 만약에 공급 차질이 있을 경우에 D램 가격이 상승을 해서 좀 영업이익률이 상승할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좋을 거라는 좀 전망을 좀 내비치고 싶고요. 이어서 IT 쪽은 조금 흐림. 왜냐면은 이런 이제 이슈가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주가 부담은 이어지는데 IT는 작년에 워낙 성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로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자동차 설명을 드리면 네. 자동차는 흐립니다. 자동차는 조금 흐릴 수 있고 앞으로 주가도 그렇게 장밋빛 혹은 이제 상승력이 제한이 되는 게 반도체 관련된 쇼티지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제 병목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좀 현대나 기아 쪽에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삼고 있고 만약에 이런 반도체 쪽에 생산 쪽에 또 차질이 있다면은 또 리스크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해서 반도체 쪽도 흐림. 그다음에 건설도 다 흐린데 건설은 정말 흐립니다. 건설은 지금도 굉장히 리스크가 나오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 너무 올랐어요. 네. 건물이 지으면 지을수록 이제 더 손해가 나고요. 이런 판가 인상을 바로바로 원자재 가격 인상을 판가에 바로바로 전가가 불가합니다. 계약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긴축 재정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도 그런 비슷한 이유로 인해서 그런 원가 절감을 하청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 싸다고 함부로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정책주로서도 오히려 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건설주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된다. 주가가 싸다고 접근하기는 정말 위험한 종목이 건설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음식료는 중립입니다. 음식료는 그래도 최근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판가에 반영을 하려는 네네.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이 판가 인상이 된다면은 그래도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중립 의견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증권 이제 금융주도 중립 말씀을 드리겠는데 대손 비용이라고 만약에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서 어떤 공급에 차질이 있었을 때 보험회사들은 이런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리스크로 될 수가 있고 증권이나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채권 손실 혹은 증권 수익률이 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단기간 중립 포지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T 흐림, 자동차 흐림, 건설은 정말 흐림, 네. 음식료 중립, 금융 중립, 반도체만 맑음이에요. 네. 반도체 빼고는 사실상 이제 올해 성장성이 막 확 눈에 띄는 종목들이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만 좋고 나머지는 이런 리스크는 오히려 막 싸다고 매수하기보다는 돌리고 이유 나서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지금이 기회다 하면 저희 또 어김없이 네. 그래서 무슨 기회에 종목해야 될까요? 네, 반도체 보시면은 최근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안 빠졌습니다. 뭐 다 안 좋다고는 하지만 주가도 안 빠지고 어제 테스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주가 흐름 좋았고 이제 저희 종목 하나마이크론도 네. 주가가 그렇게 크게 안 빠지는 걸 보면은 올해 성장성은 반도체 쪽에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성장할 기업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다 줘도 장비도 좋고 이제 후공정 패키징도 좋은데 저는 그래도 오사트 쪽, 테스나 이쪽 이제 하나마이크론 쪽을 조금 더 우선으로 좀 두고 싶습니다. 어제 안 그래도 저희 이 시간에 팀장님과 테스나 얘기했었는데 시장에서 좀 견조하게 있어줘서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각 섹터별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팀장님 개별 전략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저희 살펴봤었던 해운주인데
매일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보면 그래도 운수창고 쪽에 조금 들어가요. 그게 결국에 해운주로 유입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불안하잖아요. 해운주는 저희 한번 뒤통수 세게 맞았어가지고 네. 유창희 대표님이 33,000원 얘기했거든요. 거기 임박했어요.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해운주 좋은데요. 이제 당분간 더 좋을 겁니다. 이제 최근에 트렌드상 이런 리스크가 두각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수급을 부각받는 섹터가 해운 쪽인데 저는 해운주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근데 리스크도 일부 존재를 하는 게 물동량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이제 앞으로 예측이 불가능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개별적인 종목 특성상 일부 이슈들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해운주 당분간 좋을 건데 이제 그 길이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다라고 좀 1분기 정도에서 1분기와 2분기 사이 정도의 이런 하이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HMM을 들고 계신 분들이면 조금 더 끌고 있다가 네. 얼마쯤 돌파하면 매도할까요? 일단 HMM 그 다음에 이제 벌크 쪽인 페노션 두 가지 종목 다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HMM 설명 드리면은 단기간 상승률은 충분합니다. 이제 물동량 충분하고 당분간 이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슈 몰이를 좀 할 예정인데 저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HMM은 전환사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전환사채가 작년에 보통주 전환이 많이 됐고 이게 시장에 일부 오버행 이슈가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도 한창 남았습니다. 한창 팔아야 되고 이 지분이 일부 이제 블럭딜 혹은 이제 인수 관련된 문제가 사실상 리스크로 존재가 되기 때문에 HMM은 한 35,000원 정도 단기 목표가 먼저 제시를 드리겠고 이 부분이 해결이 어차피 이제 전환사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추대할지 정말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주가가 오르면은 이전에 사채를 받았던 분들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항상 리스크로 존재를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페노션이 조금 더 상승 탄력성이 좋을 것 같다. 네. 페노션은 벌크선인데 워낙 이제 사실 지금 최근에 들리는 이야기는 컨테이너선이 너무 이제 물동량 쪽 이제 대해서 좀 제한이 되니까 벌크선에 그냥 실어서 이제 해버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중국이 경기 둔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정책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페노션이 조금 더 탄력성이 있다고 보고 목표가로는 한 7,500원 정도 제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더 해운주 바라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얘기 주셨고 HMM과 페노션 각각의 전략, 팀장님은 페노션을 조금 지금으로선 더 무게를 실어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지만스픽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얘기 해주실까요? 증설과 신사업으로 위기를 돌파하는 기업들. 굉장히 매력적인 제목인데 네. 무슨 종목일까요? 기업들. 어제 이제 종가 정도의 이제 LG 이노텍이 이제 신규 사업을 소식이 한다는 있었죠. 지금 네. 굉장히 돈을 많이 투자를 해서 4천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데 그만큼 이제 작년 혹은 이제 최근에 벌어들인 돈으로 뭘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고 이제 둔화된다고 하면은 당연히 올해는 또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최근에 증설한 기업들 혹은 신사업으로 조금 더 오버밸류에이션을 받아도 괜찮은 종목들이 어떤지 한번 이제 가져와 봤고요. 이제 LG 에너텍 이제 PC, BGA 시장 도전하는데 정말 고밸류 사업입니다. 돈을 잘 버는 그런 기업이고 심지어 기판 안에서도 하이와 로우, 그다음에 미들급도 다 나뉘게 되는데 하이급 즉 이제 팔면 팔수록 굉장히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판 이제 관련 이제 섹터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업 시너지 기대하고 워낙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듈 사업도 굉장히 잘 될 것 같아서 저는 이노텍 지금 현재 주가에서 충분히 매수를 해봐도 좋을 이제 시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이제 SKC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동박 사업인데 최근에 동박 관련된 매출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배터리 투자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증설 효과 즉 이제 납품주에 납품하는 곳에 증설 효과를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SKC도 워낙 최근에 신사업 분야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기대감이 좀 확대될 것 같고 주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이제 주봉 기준으로 거의 반토막 났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매수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어서 OCI도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죠. 부강약품의 최대 주주로 좀 등극을 하게 되는데 OCI 작년부터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이제 태양광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조금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작년에 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 사업도 하고 올해 이제 바이오 사업도 같이 영위를 하면은 여기서 시너지가 나게 된다면은 저는 그래도 지금 주가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좀 보기 때문에 이제 OCI까지 추천해 드려서 LG 이노텍, SKC, OCI 세 종목 한번 좀 눈독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오늘 시가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 시점에 충분히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만한 세 종목을 골라주신 거잖아요. 네. 저희 추가적으로 잘 지켜보면서 AS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네. 스타일. 이 세 종목도 저희 같이 AS 받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시장의 다양한 이 분야에 대한 전략 챙겨 받아봤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